지난 7월 27일이죠. 이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이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66표의 찬성을 받으면서 통과됐습니다. 이 양당이 50대 50인 상원에서 공화당이 사실상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일 반도체법이 상원을 통과하자마자 민주당이 공화당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 공화당이 강력히 거부해온 기후변화 대응법, 이 최초에는 빌드백 배럴 BBB 법안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법안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타이틀로 바꾸어서 깜짝 공개한 겁니다. 이 안에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도 담겼는데요. 한국 전기차 역시 뒤통수를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줄여서 IRA라고 불리는데요. 이 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워싱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끈끈한 경제동맹을 얘기한 게 불과 4개월 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미국한테 배신당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편에서 이 미국 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디테일의 악마 조맨친 의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 논란이 커지다 보니 이례적으로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영향을 미친 플레이어들도 추정해 봤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 전기차의 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추진할 경우 중국 견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 중국 견제 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공화당도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혼자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린 반도체법 지원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민주당은 실제로 그 이후에 공화당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이 경쟁하던 거대한 중국 견제 법안에서 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반도체 지원법만 떼어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공화당도 여기에 별로 반대할 명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최대 고비였던 상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게 바로 7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맨친 상원 의원의 밀실 합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래 조맨친 의원은 민주당이긴 하지만 이 민주당이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이 법이 결코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맨친 의원이 돌아섰습니다. 이 맨친 의원이 돌아서면서 50대 50인 상원에서 기후변화 법안, 즉 IRA를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겁니다. 자, 이런 밀실 합의가 이루어지자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7월 27일 IRA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상원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된 터라 공화당은 이걸 막을 카드가 없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적인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다소 야비하게 승부수를 던졌고요. 결국 IRA는 상원에서 51대 50, 오로지 민주당의 찬성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맨친의 이런 갑작스런 변심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에 한국 정부도 현대차도 대응할 시간은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왜 한국 전기차를 유독 차별하는 조항이 들어갔을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안은 아닙니다. 빌드백 배럴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년 넘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북미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이거를 2026년까지 유예하겠다, 이런 유예 기간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한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유예 기간만 있어도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넓혀가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2, 3년 후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8월 7일 정작 미국 상원을 통과할 때는요, 이 유예 기간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미산 조항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올해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가장 1차적으로 이 GM이나 포드와 같은 미국 완성차 업계에 강력한 로비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려 보면요, 최초에 이 BBB라는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노조가 있는 회사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GM, 포드, 스텔란티스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반발로 이 노조가 있는 자동차 공장, 이 조항이 빠지긴 했지만요, 이 북미산 조항은 오히려 강화돼서 법안에 남은 겁니다. 결국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나 EV6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상황에서 이 아직 전기차 준비가 제대로 안 된 GM이나 포드 등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로비전을 펼친 게 아니냐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워낙에 미국의 자동차 노조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 맨친 의원에게 보다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맨친 의원은 줄곧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이 갑작스럽게 돌아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또는 메이드 인 북미산의 즉각적인 시행과 같은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일로 현대차, 기아의 미국 경쟁력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투자 리서치 업체 CFRA가 IRA의 승자와 패자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이 좀 우울합니다. 자, 이 보고서는 IRA의 최대 승자를 테슬라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GM과 포드도 승자로 분류했습니다. 이 테슬라는 모델 3나 모델 Y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보이고요, 이 GM과 포드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 혹은 중형 전기차 세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자는 누구일까요? 루시드, 리비안,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등이 지목됐습니다. 자, 루시드나 리비안의 경우에는 이 북미에서 전기차를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급 차종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 혜택까지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 벤츠 역시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북미에 공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이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 테슬라에 이어서 가장 치고 올라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사태로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과연 이 법안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북미산 조항에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의회 내부에서 이 법안 수정을 위해서 또다시 움직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관여한 적도 없고 찬성한 적도 없는데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저래 한국 전기차가 덫에 갇힌 모습입니다.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